양가지를 구분시키는 문제 문제인데, 자, 양적 특징 변 양식이 확대, 증가, 팽창, 확충, 이게 양이죠. 거기 여러분들 1번에 기능의 확대, 2번에 확충, 3번에 수의 증가, 4번 규모의 팽창, 5번에 공급 수의 증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이 아니고 1번의 행정의 전문화 몇 번? 1번이죠, 여러분들. 1번이 되겠고. 자, 질적인 면에서의 주요 성향 특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가 그 정책의 관성. 관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계속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여러분 정책 자체는 쉽게 폐지가 안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원래 정책의 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하나 가지고 갈게. 옆 페이지에 맨 위에 쌍가루 6번에 신중앙 집권화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그 20세기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 자, 19세기까지는 지방 분권이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런 식의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요거는 절대 왕정 자체의 근간 17, 8세기 중앙 집권이고, 요건 19세기가 지방 분권이에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공항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신지방, 신중앙 집권화가 등장했다. 근데 요 신중앙 집권화는 과거의 지방 분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이 할 건 스스로 행하되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중앙에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권을 얘기해. 그래서 요놈 자체가 20세기의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을 얘기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작은 정부로 가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신지방 분권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잘 보자. 현대 행정국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건 20세기야. 근데 여기 생략됐어. 요거는 현대 행정은 지문에 따라 20이 될 수 있고 21세기가 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21세기로 볼 때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분권화가 맞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지방 분권 나왔다 해서 이걸 19세기에서 분권화 그래서 19세기의 특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는 보기를 갖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1번 나온 게 규제 완화, 2번에 나온 게 민영화의 활성화, 3번에 분권화, 4번에 복지 정책의 증대. 그러면 요거는 다 작은 정부 이건 큰 정부 아니야. 일단 정답은 4번이야. 근데 1번 나온 게 다음 현대 행정의 특징이 아닌가? 1번에 나온 게 행정의 복잡화, 공무원 수의 증가, 분권화, 복지 행정의 증대. 그러면 이거 1번, 2번, 4번은 다 큰 정부 아니야. 일단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밑에는 보기 갖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파킨슨의 법칙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무원 수의 증가 아까 얘기했는데 공무원 수가 왜 증가했는지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한 게 바로 파킨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바로 뭐냐? 본질적 업무량과 공무원 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파악해. 공무원 수는 심미적 요인에 의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하 배정, 또 하나 업무 배정.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자, 파킨슨 자체는 345페이지 잠깐 펴보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해설지 보시면 거기 영국의 경영사회학자 파킨슨이라는 사람 나왔고 거기 1957년도에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리고 밑에 업무량과 공무원 수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리고 1914년부터 19년 빼버리고 14년부터 28년 동안, 그러니까 1942년도까지죠. 거기 1928년 동안이 아니라 19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1914년부터 28년 동안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 42년도까지죠. 28년 동안 영국의 해군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근데 해군성 자체가 보유했던 여러분들 그 함정 숫자가 550에서 110정, 무려 그러니까 440척이나 감축이 돼. 그럼 해군성에 근무했던 군무원 숫자도 그만큼 감소가 돼야 되겠지. 근데 군무원 숫자는 거꾸로 여러분들 78배가 아니라 78%가 아니라 780%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780%. 그러니까 7.8배나 증가한 사실이 발견이 돼. 7.8배나.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이제 그 파킨슨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제가 이제 780% 얘기했는데 매년 5.5%씩 거의 성장을 하거든. 그게 이제 복리가 돼가지고 7.8배로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이제 부하 배정은 자 이게 보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있다고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잖아. 그럼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원받기를 원할 때는 나와 똑같은 계급이나 직급이 있는 동료보다는 나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를 더 원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똑같은 계급에 있는 동료가 올 경우에는 승진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하고 뭐가 돼? 경쟁 상대가 되지. 나보다 계급이나 직급이 낮은 부하를 원한다. 이게 부하 배정이야. 그럼 부하가 늘어났다. 그럼 여러분들 명령 지시 또 통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고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하를 둠으로써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하를 둠으로써 파생적인 업무가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라고는 업무 배정이야. 이때 업무 배정은 파생적 업무야. 그럼 심리적으로 업무가 과중됐다고 부담을 느껴 안 느껴? 다시 부하를 늘리고 다시 파생적 업무가 증가하고 두 가지 법칙의 악순환을 거쳐서 공무원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파킨슨의 법칙. 거기 여러분들 그럼 왜 증가했냐? 5번에 심미적 요인 때문에 증가한 게 안 한 게야. 증가한 거고 비판은 국가 비상사태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은 이걸로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 한계안에 보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344페이지. 자, 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계속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생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 팽창,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큰 정부를 가져온다. OX. 1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기 이제 2번에 행정의 과부하. 잘못 나왔다.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행정수요의 증가는 행정의 과부하를 가져온다. 이렇게 좀 바꿔놔야 되겠지. 약간 2번 지문은 이상한 거고 3번에 행정의 팽창은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로 봐야 되겠고 여러분 국가적인 사안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이 센 정부가 등장해야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 팽창 큰 정부를 가져오겠지. 그러니까 최소국가에서 행정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 바꿔놔야 되겠죠. 자, 행정국가는 상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는 국가 구성 원리. 여러분들 상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상권 분립 자체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줬다. 이런 표현이 받는 거지. 상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상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독재국가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행정국가가 아니고 그건 독재국가죠. 여러분들. 전제국가고. 그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도 좀 잘못됐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보자.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여러분 구조하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파킨슨 법칙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미적인 요인에 근거한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을 얘기한 거지 구조의 특성을 연구한 건 아니잖아. 계층제 구조 그런 거 연구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고 2번에 파킨슨 법칙을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번도 맞는 표현이고 그럼 3번에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부하 배정과 업무 배정 다 맞는 표현이죠. 자, 우측의 문제 4번을 보자.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4번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시했다. 여러분들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팽창,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얘기한 사람은 지금 얘기한 사이먼이 아니라 누구야? 좀 전에 얘기한 파킨슨이지. 1번 잘못했고 2번 매번 일괄되게 증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공무원 수 자체가 좀 감소가 돼. 그러니까 IMF 이후에 여러분들 그 IMF의 권고안이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인력 많으니까 인력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공무원 수 자체가 여러분들 좀 감소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적정 정부를 얘기해요. 무조건 작은 정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인원수가 감소했고 다시 박근혜 현 정권 때 다시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번 표현은 무조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정부 공무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 배정과 업무 배정은 각각 별개로 작용. 아니죠. 부하 배정은 파생적 업무의 증가를 가져오고 다시 부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표현 잘못됐고. 자, 4번에 행정기구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등장한 건 아니죠. 그 말도 안 되지. 5번에 부하 배정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 동료 B보다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 원한다. 맞네? 몇 번? 5번 정답이네. 자, 그거 봤으면은 5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347페이지 출제순위 34 민영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민영화는 그다음 매번 얘기했어요. 매번 얘기했고, 21세기 정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강조하고, 이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대표하는 것이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권력의 민주화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권력의 민주화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여한다는 액탕경의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권력 자체의 주인이 누구? 국민임을 인식하고 국민한테 권력을 돌려주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청와대의 농단,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도 권력 자체가 모든 게 어디로? 청와대로 집중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 갖고 다시 권력 자체를 주체가 국민임을 이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자 안 보이죠? 그 한국의 시위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 아니야. 어떤 폭력도 발생하지 않은 비폭력적 시위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권력의 민주화예요. 두 번째, 정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부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시장성 테스트, 마케팅 테스트 배운 거 기억난다. 자, 마케팅 테스트는 저기 보자. 정부의 모든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는 건 아니잖아. 정부가 할 게 있고 시장이 할 게 있어.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절차예요. 이 마케팅 테스트는 어디서 만들어져? 영국에 외워야 돼.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거야. 메이저 정부 1990년도 VFM. 이게 머니에 대한 가치의 구현이야. 예산 가치의 구현이야.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쓰자 하는 기치하에 지금 얘기한 MT가 등장합니다. 마케팅 테스트, 시장성 검증 절차. 알았습니까? 이 검증 절차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만약에 NO 그러면 과감히 어떻게? 폐지합니다. 근데 yes 했어요. 그럼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그럼 정부의 책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럼 NO 그러면 어떻게? 민영화합니다. 근데 세 번째 yes 했어요.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돼. 그러면 또 질문 던져.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 NO 그럼 어떻게? 계약에 의한 민간이다. 근데 만약에 yes 했어요.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기업 방식을 하냐. 이거 안 되면 뭐 한다? 책임운영기관. 그래서 요 1, 2, 3, 4, 5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는 뭐야? 책임운영기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 풀 때 우리 그 앞에 순위에서 배웠잖아.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지만 어떻게? 수익. 제가 여러분들 공공성이 강하지만 여러분들 성과 측정이 가능한 분야 이렇게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이제 지정서 검증 절차도 우리가 이제 정부 기능의 재정비에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얘기할 게 이제 규제 완화가 있고, 네 번째 이 민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민영화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민영화의 방법 자체가 쭉 나왔는데 특히 이제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 출제해서 언급이 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계약 나온 거 보자. 이건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민간 위탁은 정부 조직법 제6조에 아예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냐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다고 얘기하자고. 한 장을 넘겨봐. 자, 민간 위탁에서 법적 근거 조직법 제6조라고 나와. 거기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없어? 없는 분야 아니야. 이런 분야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자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뭐 지작물 조사한다든가 들어가 공인중개사 시험 검정
그 오락은 여러분들 국토부가 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서 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대신해 주잖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다시 앞에 이제 교도행정 분야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한 게 안 한 게야. 그래서 이 교도행정이나 국방행정 분야는 민간 위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2번 좀 위에서 좀 가져가십시오. 자, 쌍그라 3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보조금 방식을 얘기할 때는 소비가 장려될 분야,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되고 서비스의 여기 보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분야. 적어보세요. 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보조금 방식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 서비스 받고 양로 서비스 받고 어린이집 서비스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여러분들. 이거 인적 서비스 잡으니까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쉬울 거 어려울까? 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표현이고. 자, 쌍그라 4번에 독점 생산 판매권 이걸 다른 말로 면허 허가라 그러죠. 면허 허가. 프랜차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프랜차이즈. 거기 보자 여러분들.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민간 조직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요금제 배워서 하면서 요금제를 민영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면허 허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면허 허가 분야는 여기 보자.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니면 공기업에 의하여 직접 공급한 제휴 아니야. 그럼 서비스의 요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 정보를 가져 안 가져? 같죠? 그래서 적어보자. 서비스의 수준, 질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 왜? 그다음 공급해왔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민이 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와나. 여러분들 이동통신, 시내버스, 항공회사 다 얘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우처는 구매권 방식, 증소, 교부제도, 쿠폰 방식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매권을 나눠주는 걸 얘기해요. 구매권. 자, 이거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 전표를 주는 방법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교통이용권, 식품구매권, 학교 등록권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취약계층한테 도와주기 위한 민영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애인들한테 각종 여러분들 복지와 관련된 카드 교부해줘 안 해줘? 요새는 전자 구매 방식을 많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복지 카드 지급해 주는 것들 다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적 수단으로서도 활용된다 안 된다? 활용되죠. 자, 그러나 단점은 서비스가 타 용도로 누출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자, 서비스가 타 용도로 누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자. 쌀 구매권 자체를 쌀을 구매한 데 써야 되는데 쌀 먹기가 싫으니까 술 먹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10만 원짜리 구매권 자체를 우리가 할인한다 그러죠. 아미상에서 할인해가지고 8만 원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야. 그리고 술 먹는 거. 이게 지금 얘기한 타 용도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동생산이 나왔는데 이 공동생산은 자원봉사를 얘기합니다. 보자.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는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는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 분야. 이게 바로 공동생산이고 거기에 자원경찰, 자원소방관, 자원청소대원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주활동을 얘기할 때는 수혜자하고 공급자가 여러분들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공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활동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자치 주민 순찰을 만든다든가 스스로 주민들끼리 문화예술 사업 자체를 전개해가지고 그들 자체가 여러분들 서비스를 향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기다 지금 얘기한 자주활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잘 봐야 한다.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두시고 5번부터 7번까지를 묶어둬야 돼. 뒤에 나왔나? 안 나왔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체를 그걸 뭐라 그러냐?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 그래요. 뭐란다? 민영화. 그리고 구매권 방식. 그리고 공동생산, 자조활동. 그걸 뭐라 하냐?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칠판에 이제 생산자와 공급 결정자가 정부하고 민간, 정부하고 민간 네 가지한테 적어놨고 네 가지 유형을 제가 조합시켜놨어요. 요거를 정부가 생산자가 되고 정부가 공급 결정자가 되는 것을 정부 공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야. 정부가 누가 공급할 것인가도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정부가 생산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쪽을 민간 공급형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민간이 공급 결정자가 되고 여러분들 누가 정부가 생산자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정부 위탁형이라 그래. 민간이 정부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거꾸로. 알았냐? 요거는 거꾸로고 이건 민간 위탁형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민간 공급형을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 한다? 요걸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 그래. 요쪽에 민간 위탁형 요거를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생산에 의한 민영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뭐. 자, 바우처, 그 다음에 공동생산, 자주활동, 그리고 시장에서 하는 거 다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시장이 공급 결정자가 되고 생산자도 민간이 되는 걸 얘기하지. 아, 소비자가 시장은 공급 결정자가 아니야. 누가 물건 공급할 여러분들 가게 여러분 선택해서 들어가 안 들어가? 물건 살 때 어디 가서 살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안 해? 그럼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리고 걔가 이제 선택해서 생산을 해야 해. 걔가 또 민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장 공급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알았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또 뭐 있어요? 보조금, 바우처. 아니 바우처래. 프랜차이즈. 요 세 가지는 민간 위탁형. 어서 똥파리한 놈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냐. 알았습니까? 요것도 뭐 과거에는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 어려운 문제는 왔었는데 현재는 문제가 좀 뭐 요새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대응해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자, 민영화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정부가 공급 결정 생산의 주체 정부 민간 쪽 나와. 나온 걸 제가 저쪽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야. 그러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 때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348페이지. 민영화의 장점을 얘기해라.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비용 절감을 가져와 안 가져와?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 운영 가능하다가 별표. 탄력적 운영. 정부가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하여 민간한테 위탁하면은 그 계약 기간만 공급하면 돼, 안 돼? 계약 끝나면 공급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탄력적 운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형평성 책임져에 꼭 가져가시고. 알았습니까? 민간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아까 민영화를 얘기했던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이나 능률성만을 강조해.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형평성 경시한다란다. 경시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를 꼭 가져가시고 단점의 맨 밑에 크림 스키밍이란 말은 민영화의 저해 요인이야. 민영화의 단점보다는 민영화의 저해 요인. 민영화의 무슨 요인이라 그랬어요? 저해 요인. 이 저해 요인이란 말은 민영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림이란 말은 저 위에 떠 있는 좋은 부분 스킨 퍼간다 그런 말인데, 자 정부에서 민영할 때는 여기 보자, 적자고 흑자가 있어. 그럼 뭐 말을 민영하려 그래? 흑자만을 민영하려 그러지. 적자만을 민영하려 그러지. 흑자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잖아. 근데 민간은 거꾸로 여러분들 적자를 인수받으려 그래, 흑자를 인수받으려 그래. 흑자. 그 민영화 잘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바로 민영화의 제일이야. 크림 시키면.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개념의 형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정도 봤으면 됐고, 민간 위탁. 민간 위탁은 아까 법적 근거 얘기했고, 그 상가를 이번에 대상 사무로 한 거 보자. 일본의 단순적 사실 행인 행정작용. 이게 바로 뭐야? 관리, 조사, 검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조사, 검정, 뭐 검사, 관리 업무. 이게 바로 단순 사실 행정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리고 이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 이때는 민영화가 좋겠죠. 민간 위탁이. 또 민간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측의 4번에 민간 요새 투자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요. BTL, BOT, BOO, BTO란 말이 쭉 나왔는데, B는 빌드야. 그러니까 BTL은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T는 트랜스포. 그러면 준공 이후에 건설해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이 다 끝났어. 완공돼서 완공과 동시에 정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넘어가지만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정부한테 임대한 거로 하고 임대료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이 바로 BTL 방식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BTL 방식 자체는 여러분들 혼동 안 됩니다. BTL 방식을 얘기할 때는 수익적 사업보다는 비수익적 사업에서 많이 써. 거기 비수익적 사업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하여간에 민간 입장에서는 그럼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게야, 민간이 하는 게야? 정부가 운영하는 게야. 그럼 민간은 임대료만 받고 투자비를 해서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 임대료는 고정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위험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 노인 요양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투자해서가 곤란한 분야 아니야.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주택 그런 거 이런 걸 지을 때는 사실 수익을 추구해야 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창원시에도 공공임대 많이 들어와 있죠. 국민임대를 얘기하는데 공공임대하고 국민이 약간 틀리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국민임대로 봐야 돼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20평 정도 하는데 보증금을 얼마를 집어넣는데 내 친구 한 놈이 고등학교 동기 한 놈이 사업을 다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21평에 살고 있거든. 근데 보증금 낸 게 3천만 원이 이렇게 내고 월 나가는 돈 자체가 14만 원 나가. 싼 게 안 싼 게야. 되게 싼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싸고 그리고 뭐 관리비 그런 건 별도로 내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삼성 그 하청업체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받거든. 근데 그것도 보니까 연간 연봉이 얼마가 넘으면 쫓겨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더라? 2천만 원인가 이거 넘으면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 2천만 원 미만이 돼야 살 수가 있는 게야. 그러니까 걔는 이제 150만 원씩 받으니까 1년이면 얼마야? 1,800이니까 200만 원이 부족하잖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월급도 받는 것도 싫어해. 아니 그거 좋으니까 고개 받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게 좋대.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괜찮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다 지금 얘기한 BTL 방식이고 BOT 방식은 자 보자. 민자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O는 오퍼레이트야. 그리고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 기간을 설정해. 그럼 운영 종료 시점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 그리고 아까 운영 기간 5년 설정했다고 5년 설정한 동안 투자비 회수한다란다?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BOT 방식이에요. BOT 방식. 자, 선생님 맨 앞에 그 양력 보면은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그 전체 겸임교사 한 개 나오고 있을 텐데 요거 할 텐데 이건 내가 지금 건데 이건 뭐 각 대학을 재설한 건데 선생님이 강의했던 데가 어디서 연락했냐면은 무슨 100번 무슨
무슨 법이냐. 법인에서 건대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줬어. 건물을 지어줬고 그 건물에 사회교육원 자체가 거기 들어갔거든. 근데 그 주식 얘기하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운영해가지고 투자비 회수는 말이 안 되고 그 뭐 3년 운영해서 이제 3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투자비 자체를 회수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들이 얘기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희 이거 와서 좀 전임 교수 좀 되십시오 해가지고 좋지 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공무원 운영반을 만들어서 건국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된 건데 3년 정도 해가지고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 거기서 끝난 거고 끝나고 걔네들도 그냥 나온 걸로 알고 있어. 거기서 나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찬가지 운영 시점 딱 끝나면은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민간이 책임을 지는 거야. 민간이 적자를 여러분들 그 스스로 감수를 해야 돼. 이건 지금 얘기한 BOT 방식입니다. BOT 방식. BO 방식은 민자로 건설해서 민간이 소유권을 가져. 그걸 계속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관한 업무의 어떤 성격을에 관하여 민자로 건설해서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예요. BO 방식. 됐습니까? 뭐 소유권 넘어가 그런 게 없어. 그 다음에 BTO 방식은 민자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운영이 끝나면 특징이 뭐냐?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이 바로 BTO 방식이야. 이 BTO 방식은 사실 여러분들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게야. 그래 안 그래요? 민간은 하여간에 이제 적자 보조 받으니까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BTL 방식하고 BTO 방식의 차이점은 운영 주체의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맨 앞에 BTL 방식은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고 BTO 방식은 민간이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요새는 여러분들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자. 정부가 통상적인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기묘한 공공시설을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조기 건설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정부의 재용 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 임대형 민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넘겨서 기출문제에 관한 형태를 정리하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1번 문제는 보지 마세요. 1번 문제는 이제 요 상태도 좀 바뀌었고 바우처에 관한 내용인데 바우처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이거 보지 마시고 2번을 보세요. 2번. 자 BTO와 BTL 자체의 양자의 구분 자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BTO 실제 운영 민간 여러분들 BTL 정부가 운영한다. 소유권 운영시 소유권 정부 이쪽은 민간. 여러분들 운영할 때 소유권은 둘 다 누구예요? 준건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둘 다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사용료 임대료 준공 됐습니까? 자 문제 3번을 보자. 민간의 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주활동 방식은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이건 여러분들 자주활동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이거든. 이거 공생산이에요. 레크레이션 자원봉사하는 거 많이 안 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대구에 가면은 똥파리 가만히 가겠다. 그 학원이 하나가 있는데 공무원학원, 한국공무원학원이라고 학원이 굉장히 커. 그 학원은 이제 강의를 5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 만 5년. 그럼 동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차를 좀 기다리는데, 노사봉인가 그래. 노사봉이라고 해서 노사봉에서 노사연 그 누나 이름이 노사봉이야. 그래서 노사봉이 와서 무슨 노래를 해? 해가지고 가봤거든. 그게 아니라 노래를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 약자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 끝나면 그 이제 그들한테 돈 주실 수 있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
그걸 받아가지고 어딜 가져가면은 양로원 그런 데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서 뭐 빵도 사드리고 막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그러거든. 자원봉사야. 자원봉사. 좀 레크레이션. 됐습니까? 뭐 안전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여기 보자. 자원 경찰대 이것도 안전 모니터링 들어가는 게 자원 소방대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자주 활동이 아니라 뭐다? 공동 생산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 면허 방식 프랜차이즈야.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 가치를 규제한다. 자, 3번의 보증금 방식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사용한다. 구입 증서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4번의 계약 방식에서는 기관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 4번의 구입 증서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공급 결정자가 누구다? 주민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바우처를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네. 현재 쌀 구매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쌀가게 여러 개 있어 없어? 이 가운데 내가 어디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시민이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4번은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넘겨보자.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세요. 임대형 민자 사업의 효과가 아닌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재정 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금전적 부담 없이 시설의 혜택.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가 이건 뭐야? 금전적 부담 없이 혜택을 본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임대형 민자사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현생 보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선생님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조건이 안 돼가지고 나갔어. 그럼 새로운 사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뭐 10년 뒤에 들어올 사람들도 돈 내고 이용을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대형 민자 사업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낸다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래 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자, 2번, 3번, 4번, 5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거 발송됐고 넘겨서 354페이지 출제 우선순위 35 신제도로. 자, 뭐 35순위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순위가 50순위 안까지는 굉장히 높다고 다 봐야 합니다. 봐야 되는데 요거는 2004년도에 입법고시 문제로 등장한 이후로 7급 문제에 좀 등장했다가 9급에서는 2007년도부터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7년도, 8년도에 문제가 잠깐 등장했다가 안 나오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15년도에서는 문제가 봐봐. 307페이지에 서울시 사회복지직 그리고 399페이지에 지방직 15년도. 그래서 여러분 15년도에 문제가 집중이 돼서 안 됐어. 됐죠? 근데 16년도에 문제가 또 약간 격감이 돼.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문제가 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나올 개연성은 난 한 80% 정도로 봐. 그러니까 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신제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행정학에서 등장한 이론이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에서부터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경제학의 이론을 사회학이 수용하고 사회학의 이론을 정치학이 수용한다. 그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 영역에서 연구된 여러분들 연구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유사한 점이 무엇인가 그 점 좀 가져가시고 새 유파의 특징들을 묻는 것들이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여기 보세요.
자,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45년도 이전까지의 연구 방법 가운데 제도론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제도예요. 그럼 제도론 자체는 이걸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기술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각종 예산 제도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게 법률적 제도론적 연구, 이게 바로 구제도예요. 제도구 자체를 연구한 거예요. 뭘 연구했다? 제도구 자체를 연구한 것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구제도고, 그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전 이후에 제도론 자체를 비판해. 야, 제도 자체가 어떤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연구 잘못됐어. 어떤 현상은 제도 안에 있는 인간들의 선호와 행위에 의하여 어떤 현상 자체가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게야.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선호, 좋아하는 것, 개인의 행태, 이 연구가 중요해 하는 연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를 규명한 이론을 우리는 여러분을 개체주의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개인주의적 방법론 상관없어요. 개별주의적 방법론. 이걸 원자적 설명이론. 뭐라는다? 원자적 설명이론. 그 다음에 인간의 행태를 연구한 것. 이게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야, 이거 뭐 잘못했다 하는 연구가 등장해. 요건 이제 미신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제도와 여러분들 인간의 선호와 행위는 서로 무관한 게 아닙니다. 제도는 제도 안에 있는 인간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을 해야 해. 하고 제약받는 인간들은 그들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이론들은 제도는 제도대로, 아는 인간의 선호는 선호대로 따로따로 규명했잖아. 그래서 이쪽에 와서는 제도와 인간의 선호와의 관계,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한 새로운 제도론이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신제도론이에요. 이건 제도와 인간 간의 상호관계나 작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출발한 게 바로 신제도론이에요. 물론 신제도론 자체의 등장에, 여기 보자, 결정적인 동기는 이에 대한 반발이, 직접적 이에 대한 반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대도가 행태주의와 방법론 개인주의를 취하는 사회과학 논리에 대한 반발로부터 등장이란 말이 나왔잖아. 이게 직접은 그거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일단 보자. 여기 보자. 앞에 구제도가 있고 이게 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신제도론 자체는 유파가 세 유파가 있어요. 경제학의 유파가 있고 정치학의 유파, 사회학의 유파가 있는데 각각 유파의 특징 자체를 규명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물론 신제도는 거시도 있고 미시도 있고, 그리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의 형태로 또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먼저 354페이지 제도의 범위와 개념부터 잠깐 보자. 1번에 행태주의와 원자적 설명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했다. 또 제도가 수행하는 독립적 기능 분석을 강조하고 있고, 제도가 인간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신제도다. 제도는 왜 등장했냐? 등장 동기. 제도가 인간에 미친 제약은 뭐고 제도의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가까지 연구하는 것들 신제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밑에 제도란 사회의 한 구조화된 측면을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자. 구조는 뭘까요? 구조는. 그래서 사회 구조. 저 보자.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인간들 사이에 정형화된 패턴 또는 약속의 산물,
정해가 된 패턴 또는 약속의 산물. 그걸 보통 우리 이제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이거 보자. 가족 제도가 탄생해 안 해?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결혼 제도 탄생해 안 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장례 제도가 탄생해 안 해? 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장례를 보통 어떻게 해? 3일장에 5일장에 10일장에 보통 3일장 하잖아. 3일장 하잖아. 이제 사실 이제 그 어저께 돌아가신 그 친구 어머님 그 녀석은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그래서 워낙은 내일 발인을 하는데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수업도 해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갔는데 개인적인 욕심은 5일장 했으면 하기도 바랬어요. 5일장.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게 늦게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저께 전화 받았을 때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녁 때. 그럼 사실 5일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통념상 3일장을 많이 하니까 3일장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럼 3일장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들 간에 만드는 정해가 된 하나의 규칙이라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사회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인간 행위는 제도 안에서 규칙성을 띈다. 그럼 여기 보자. 자, 신호체계, 우리 교통제도 보자. 빨간불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기 대기하면서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있고. 그리고 녹색불에 보행을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야 안 해? 하죠.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가지 못하지. 제약받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행위를 제약하고 인간 행위는 규칙을 띈다. 그 밑에 제도는 개인의 선호를 제약할 때는 제도는 독립변수지만 또 개인 간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해야 하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여러분들 시간표가 자꾸만 토요일날 시간이 바뀌어서 미안한데 이거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학원 시간표 자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얘기해가지고 시간표를 바꿔 안 바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9시부터 하고 싶은데 도저히 9시도 수업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어떤 선호를 제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해가지고 새로운 시간표를 학원에다가 요구를 해야 해. 하죠. 그러면 제도가 우리의 선호를 제약하기도 하고 제약받는 우리들은 새로운 시간표 제도를 만들기도 해야 해. 하죠. 학원의 시간표도 인간 간의 약속의 산물 아니야. 이것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도는 한번 형성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띈다고 파악하고 있고 거기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안 변한다 그건 아닙니다.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측에 맨 위에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점 나온 거 보자. 구제도는 제도를 공식적인 법규, 신제도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규범을 제도의 형태로 해석을 한다란다.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규범들을 얘기합니다. 제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파악해. 그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 말은 제도가 왜 등장했는지 등장 동기를 별도로 연관계 없어. 그 제도는 주어질 뿐이다 그 표현이고, 이전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제도가 한다고 파악하고 있죠. 제도는 공식적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정태적. 이쪽은 제도는 비공식적인 면도 있고 제도는 변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동태적이다. 이쪽은 거시도 있고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도 있고 미시존재합니다. 이쪽은 제도가 이러이러하다고 단순 기술한 거야. 그 기술 봐봐. 데스크립티브 묘사하다 그거 아니야. 한자. 테크닉이 아니잖아. 이쪽은 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 처방적 이론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유파가 쭉 나왔는데 자, 세 유파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좀 쉬었다 하자.